운동은 활성산소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많이 나오는 거에 우리는 적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몸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충치를 때울 때 사용했던 재료 중에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 아말감이 수은으로 만든 아이거든요. 수은이 발달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글루타치온이 사실 아까 그 항산화 시스템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그 황기가 이 중금속을 빼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2024년 11월 9일 코엑스에서 최경 영양학 2025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강의,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날 강의 하루 동안 여러분들한테 영양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할 이야기들 되게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밑에 있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인터뷰로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최경 인터뷰. 오늘의 게스트는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최지영 선생님께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화학과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사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이후에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시고 미국 기능학 인증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닥터 라이블리와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해독혁명이라고 하는 또 멋진 이 독소와 대사 그리고 디톡스에 대해서 다룬 책을 전하셔가지고 오늘 인터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서 저희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의 독소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지 다룰지 어떻게 디톡스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저희 책이 해독과 독소에 관한 부분인 만큼 네. 이제 몸에 염증이 있거나 독소로 인해서 뭔가 딱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는 분은 아닌데 그냥 나는 피로하고 그냥 나는 몸이 안 좋고 이런 분들 또 혹은 피부 염증이나 뭐 몸의 각종 염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데 이걸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 약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좀 더 좋은 좀 통합적인 그런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병원에 갔을 때 또는 건강검진을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근데 맞아요. 분명 내 일상에서는 뭔가 무기력하고 힘들고 아프고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어디 아프거나 불면증 이런 문제들 겪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이력을 보면 의사가 되시기 전의 커리어가 독특하십니다. 아 네. 네. 이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때 생물학과 화학을 전공하셨어요. 맞아요. 유학을 가시게 된 계기나 그리고 그때 음. 배우셨던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는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를 좀 바라셨어요. 네, 의대에 가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그때 의사가 별로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역사에 남을 되게 과학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의 길을 선택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제가 가서 이제 화학과 생물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두 학문을 배우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실험을 하거나 이런 랩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생물학 랩에 나가게 된 거죠. 생물학 랩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되게 랩도 재밌고 하는 일도 다 의미가 있고 한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발견들, 좋은 점들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더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이 좀 길게 느껴져서 내가 조금 더 피드백이 빠른 학문을 선택을 해야겠다. 네, 라고 그때 이제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국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만에 얼른 졸업을 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음. 의학전문대학원을 이제 의학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화학과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맞아요, 그때. 다시 돌아와서 네.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셨고 네. 혹시 의사로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혹시나 음. 그때 동안 뭐 배우시거나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 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그 빠른 피드백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재밌게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단계가 됐는데 사실 뭐 병을 배우고 뭐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도 참 멋있는 일이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서 참 좋았는데 뭔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라는 데를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분과 체계로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과들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뭐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그다음에 뭐 심장이 아프면 심장내과에 가고 이렇게 분과별로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지식 체계 자체도 네. 굉장히 좀 파편화되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공부하실 때 그걸 느끼셨어요? 네, 실습 가고 이렇게 하니까. 실습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아쉬움을 살짝 느꼈는데 그거 플러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면 이 환자들이 뭔가 진짜로 나아져서 건강해진다기보다는 그냥 아픈 거를 증상 완화를 해서 그냥 이어나간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더 느끼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 아빠가 그때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되게 오래 파킨슨을 앓다가 이제 1년 반쯤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아프신 그 기간 동안 파킨슨도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질병이고 계속 악화되는 만성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할 때 있어서 이제 제가 항상 듣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그냥 뭐 이거 서서히 악화되는 병인데 할 수 있는 뭐 약은 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되게 답답하고 제가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움도 못 되고 이러니까 그런 면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빈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가 이제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였냐면 피부과 전문의가 되려고 저희가 레지던트 4년차 때 보드 시험이라는 걸 치거든요. 보드 시험. 네, 그 이제 전문의를 따기 위한 시험인데요. 네. 그 전문의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몸에 두드러기가 진짜 정말 매일같이 나는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가 되려고 준비하는데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는데 저는 그때 막 피부과 공부를 뭐 열 몇 시간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피부과 책에 이제 두드러기 단원을 보면 원인 어차피 모른다. 모른다예요? 네. 잘 그래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냥 항히스타민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또 나보고 약만 먹으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더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전문의를 따고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열심히 시작하는 때거든요. 뭐 개원가로 가든지 아니면 대학에 있던지 이렇게 가는 때인데 저는 나와서 나는 여기를 좀 알아야겠으니까 뭔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의학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두드러기는 어떠셨어요, 그때? 진짜 정말 매일 나는데 이거를 약을 매일 먹자고 하니까 진짜 제가 환자들한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매일 약 드세요 하면서 뭐 30일, 60일 처방하고 이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가 매일 먹으려고 하니까 이 약을 매일 먹어도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더라고요.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니까 맞아요. 그것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어서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전문의가 끝나고 나와서 건강이라는 주제를 잡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기능학에 관련된 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한 건 그냥 건강에 대한 그 서적들 있잖아요. 그 책들을 찾아본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부터 막 여러 개 막 읽기 시작했는데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의사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당뇨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약 쓰고 인슐린 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식습관을 교정을 하면 굉장히 심한 당뇨인 분들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약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 당뇨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평생 약 먹고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배웠거든요. 학교에서는. 관리라고 하죠. 네. 치료가 치료가 네. 그쵸. 근데 어
약을 안 먹고도 뭔가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런 책들이 너무 센세이셔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학회 같은 걸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학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막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혹시 여기 말고 또 다른 학회가 없냐고 되게 쭈글쭈글 거리면서 하나씩 막 여쭤보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게 됐다가 제가 기능의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20년도요. 네. 그때 이제 그걸 알게 돼서, 미국에 보니까 이 기능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꽤 뿌리를 두고 발전한 학문이고 되게 이거를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마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진료도 시작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어져서 제가 한국에 몇 분 안 계시는 그 IFM 기능학 인증이를 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코스를 받을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나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온라인으로 네, 듣는 게 가능해져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그걸 듣고 뭐 케이스 리포트 쓰고 뭐 이 시험 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한 덕분에 네,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앞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네, 그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능학에 대해서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좀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무언가, 맞습니다. 뭔가 다른 걸 얘기하는데 이상한 무언가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한 감정 또는 두려움, 분노, 사실 이게 다 비슷한 감정이라고 김정 교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래서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능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주요하게 달랐다고 느끼세요?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이 학문의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몸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제가 아까 우리 현대의학인 가지고 있는 분과 체계, 그러니까 각각 과가 나눠져 있어서 몸을 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몸의 연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장이랑 뭐 뇌랑 다 이어져 있고 이런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뭔가 이 비어있던 부분이 살짝 채워지는 느낌 네. 그게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학문에서 또 굉장히 키워드로 삼는 게 있는데 루트 커스라고 해요. 루트 커스. 네, 뿌리 원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에는 원인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찾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뿌리 원인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채널을 충분히 보신 분들 또는 이 주제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뭐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라면 어떤 증상에 가깝고 저, 그것을 만들어낸 근원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확인하고 찾아내고 그걸 고쳐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맞아요. 현재 우리가 의학 체계에서 또는 쉽게 말해서 그냥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병원 갔을 때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약 3분 이내 맞아요. 지금 1분에서 3분 이내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증상을 확인하고 그 증상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끝.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첫 번째 파트는 독소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좋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건강에 나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더 먼저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독소란 무엇인가요? 독소란 무엇인가? 네. 저는 독소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바퀴는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박힌 못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걔가 박혀 있으면 계속 덜그락 거리면서 제대로 가기가 어렵고 그 못이 박혀 있으면 거기 주변으로 계속 공기가 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바퀴는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바람이 빠지거나 기능을 잃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을 저는 음. 보통 독소라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우리가 독소라는 걸 들으면 뭐가 독소인지 뭐 진짜 쉽게 독소라고 아는 것도 있고 이게 독소인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독소들의 독성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독성의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청산가리 같은 거 생각하면 그거 진짜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이 아예 마비가 돼서 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독성이 아주 작은 용량에서도 독성이 굉장히 높은 독소들은 우리가 독소라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쉬운 독소들이고요. 그런데 독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반응이 느리거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단에서 보통 뭐 밀가루 유제품, 설탕, 튀김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 겸님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거를 독소냐 이렇게 따졌을 때 얘는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어도 멀쩡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독성을 나타내는 그 강도가 다른 그 청산가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성의 강도에 따라서 독소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현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만 1억 개가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독소들이 존재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래서 좀 이게 더 약간 애매하고 좀 어려운 언어처럼 들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쓰신 책 제목도 독소를 다루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독소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책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진짜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신데요. 저도 건강이라는 걸 주제로 공부를 했잖아요. 건강이라는 걸 주제로 놓고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건강은 우리가 언제 사람들이 건강 지식을 찾냐 이렇게 해봤을 때 사람들은 지식을 배우려고 건강 지식을 찾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자체 순수하게 추구하는 게 아니죠. 네, 네. 이 사람들은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건강 지식을 찾는데 쉽게 말하면 아플 때 찾는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강 지식은 제네럴하거나 그냥 붕 뜬 지식이어서는 진짜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뾰족한 시작점이 돼줘야 이 사람들한테 건강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돼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시작점이 뭘까?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제일 집중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그럼 우리의 건강의 본질을 봤을 때 대체 우리는 뭘로 구성돼 있나? 이걸 이제 열심히 본 거예요. 생물학 과학도 하셨으니까 네, 다르게 제가 보이시네요. 그런 바탕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몸을 잘 뜯어보니까 우리는 뭘로 돼 있나? 이걸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포들의 집합인 거예요. 결국 세포들이 모여서 내가 됐는데, 그러면은 내가 건강하려면 결국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건강하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포에 보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생명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죠. 산소와 영양분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이 법칙은 사실 우리가 산소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는 거대한 이 생명의 법칙인데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만 생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차만 봐도 우리가 기름 넣어서 차가 열심히 달리지만 그 뒤로 매연이 붕붕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도. 산소랑 영양분을 써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까진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부산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이 활성산소. 활성산소. 네, 제가 이걸 세포의 매연이라고 불러요. 세포의 매연.
네. 음. 그래서 이 세포의 매연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을 하려면 이 매연이 적절히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연이 적절히 처리가 안 될 때 생기는 게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활성산소는 이름도 활성이잖아요. 이게 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산소 관련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불안하니까 어딘가에 갖다 붙어버려요. 음. 그래서 뭐 유전자에 갖다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에 또 갖다 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데 DNA에 갖다 붙어버리면 DNA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단백질에 갖다 붙어버리면 그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포가 그 이 활성산소 때문에 기능을 이렇게 잃어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이 활성산소를 좀 잘 제거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세포 디톡스라고 불러요. 세포 디톡스. 네. 네.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포 디톡스가 잘 돼야 세포가 건강해져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음. 이렇게 돼서 저는 그 건강의 본질에 있어서 이 디톡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해독혁명이라는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도 느끼는 게 시작을 되게 중요하게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사실 저는 조금 더 깊게 질문하고 싶은 게 네. 활성산소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듣잖아요. 네. 또는 뭐 항산화, 음. 산화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또 이런 전공하셨으니까 화학적으로 이 활성산소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괴롭히는지 또는 빼앗는지 궁금합니다. 그 활성산소는 뭐 여러 가지 화학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아이의 본질은 산소 혹은 이제 산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네. 이런 물질인데, 근데 얘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가 너무 많아요. 전자가 너무 많다. 네, 전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원래 가지고 평온한 전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자를 어딘가로는 떨어내야 얘가 안정화되는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DNA의 어떤 분자들한테 나의 전자를 주면서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백질에도 또 이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또 전자를 주고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형성하게 되니까 결합을 형성한다는 건 그 분자 구조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 분자 구조가 바뀌면 결국 단백질의 모양이 변해요. 그렇죠. 네,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니까 단백질의 기능이 변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단백질이 또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채성분인데 그 하나하나들의 이런 기능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큰 틀에서의 또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교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럼 항산화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작용일까요? 항산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잘 없애는 반응이에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없앤다. 네. 네. 얘를 이제 전자가 얘가 되게 많아서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얘를 적절히 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DNA나 단백질을 괴롭히기 전에 적절히 전자를 받아서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거를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회로 치면 조금 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괴롭히고 싶을 수 있는 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그분들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맞습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항산화. 네, 딱 정말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네네, 맞아요. 그럼 항산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산화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항산화를 하는 시스템이 몸에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포의 매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거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시스템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로 제일 알려진 그 물질들이 비타민 C, 뭐 비타민 E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글루타치온도 이 항산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얘네가 왜 유명하냐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어요. 네, 공조를 해서 이 전자를 얘가
그 많아서 가지고 있는 이 전자를 나 혼자 받잖아요. 근데 받으면 나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얘를 적절히 C와 E와 공조를 하면서 이 전자를 이렇게 돌려막는 거죠. 돌려막아서 몸에서 안전하게 빠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네, 그게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심리 상담사 같은 분들 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잘 네, 달래주는데 또 그분들도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벌든 짐이 되잖아요. 그걸 맞아요. 또 그분들과 함께 이걸 같이 풀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서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관계가 이런 네네네. 항산화 관련된 시스템들의 관계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 맞아요. 그러면 글루타치온은 제가 보통 어떤 보조제로 많이 봤었는데 음, 글루타치온은 성분의 이름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성분이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글루타치온은 정확하게 말하면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렇게 세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그 펩타이드,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얘가 아까 그 비타민 C나 E와 반응을 해서 그 전자를 이렇게 자기가 받았다가 그다음에 그거를 산화시키고 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몸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서 네. 근데 그게 항산화 시스템의 일부다 보니까 그냥 글루타치온을 그냥 항산화 시스템의 일부의 핵심 물질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해보면 네. 산화 환원이 등장했잖아요. 네네.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산화와 환원은 이제 굉장히 우리 그 화학식에서 많이 배우는 아이인데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 산소를 얻는다. 네, 산소를 얻는 거. 그 다음에 환원은 그러면 반대로는 산소를 잃는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전자로 따지면 그 산화는 전자를 잃는 과정이거든요. 산소를 얻지만 네, 전자를 전자를 잃는다. 잃고 네. 그 다음에 환원은 전자를 얻는 과정이에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마다 산소를 잃어서 산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를 잃어서 산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수소를 얻어도 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화와 환원을 이렇게 나누고 대중분들께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산화와 환원은 짝이 되는 반응이에요. 뭔가 하나가 산화가 되면 다른 하나는 환원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화와 환원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물질들이 항산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매연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매연을 다루는 방법은 저는 총 3가지로 나눠요. 사실 제가 책에서는 거의 2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매연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네. 매연을 줄여야 되는데 매연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독소를 피하는 게 이제 매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활성산소가 아닌 다른 독소들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활성산소를 비롯한 비롯한 독소들. 네. 포함해서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연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잘 처리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항산화 시스템을 도와주는 게 매연을 잘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활성산소의 생성에서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세포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이 세포 중에서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네. 물론 세포의 다른 반응에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좀 더 능력이 있어져가지고 일은 잘하면서 매연은 좀 덜 내는 그런 공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3가지 방법 정도로 매연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토콘드리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네. 라고 하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토콘드리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요. 그 겸님이 맨날 하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운동이에요. 운동. 네, 운동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게 잘 처리하는 게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운동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생각했던 개념을 봤을 때 활성산소가 줄어야 건강한 건데 운동을 했을 때 활성산소가 줄어야
뭔가 운동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느껴지죠. 느껴지죠. 그런데 절대로 안 그렇잖아요, 운동은. 막, 거쁘게 숨을 몰아쉬어야 되고, 산소를 엄청 쓰고, 에너지도 엄청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사실 훨씬 많이 나오는 활동이에요. 음, 그러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음, 이게 왜 건강에 좋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거의 핵심이 요 3번이에요. 운동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운동은 그 활성산소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그 많이 나오는 거에 우리는 적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몸은. 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네. 그래서 잘 그 기능을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들은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죽게 만들어버리고 음, 새롭고 싱싱한 미토콘드리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신호들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라고 볼 수 음,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에너지를 내도 얘는 기능을 좀 잃은 미토콘드리아와 다르게 매연을 좀 덜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싱싱하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몸에 있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좀 다른 비유를 또 들어보자면 제가 심박수가 되게 낮거든요. 제가 음, 안정기 심박수가 되게 낮아요. 한 음. 40 몇 아, 대에서 진짜 낮으시구나. 50대 이렇게 초반일 때 있는데 돌아오면 이런 운동 같은 것들 했던 것들이 할 때는 심박수를 엄청 올리잖아요. 맞아요. 엄청 심폐 능력을 엄청 많이 쓰게 만들지만 그걸 통해서 세포나 심폐 관련된 능력들을 올려버리니까 제 심장은 덜 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강해진다. 맞아요. 이런 느낌처럼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오히려 유발하는 운동이 음. 우리가 항산화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음, 운동 말고 또 혹시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네, 다른 방법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칼로리 제한이라고 혹시 아, 들어보셨죠? 네. 네,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이제 되게 유행하게 된 것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오토파지일 거예요. 네. 그 오토파지라는 게 기능을 잃은 세포들이 스스로 이제 그 사멸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과정에서 그 기능을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도 스스로 사멸돼요.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그 기능을 잘하는 아이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칼로리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수에서 그렇게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칼로리 제한식 단 맞아요. 나왔죠. 네, 그것과 운동. 이게 맞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기능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역시 또 진리는 뻔하네요. 그죠? 저도 항상 그걸 느껴요. 네. 근데 또 좋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주제에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왔지만 음, 분명히 저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칼로리 태우기 때문이다. 음, 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킨다. 맞아요. 더 건강하게 만든다. 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염증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보입니다. 음, 사실 저희가 오늘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음. 염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염증이라는 거는 네. 이제 유해한 자극,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감염, 이렇게 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베인 이런 것처럼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독소가 들어오는 이런 각종 유해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방어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해한 자극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항상성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 깨졌을 때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균이 들어왔으면 걔를 어쨌든 얼른 죽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상처가 났으면 걔를 어쨌든 빨리 수복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칼에 베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가 일단 아프잖아요. 아프고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열감이 나면서 약간 부어오르는 이게 우리 몸에서 이 상처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는 생리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걸 염증이라고 불러요. 음,
네, 그래서 염증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염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뉘어요. 네. 이렇게 배인 상처를 회복시키는 이거는 급성 염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졌을 때 그거를 얼른 처치를 해서 항상성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요까지가 급성 염증 반응인데, 네,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만성 염증이겠죠. 이런 염증이 얼른 빨리 일어났다가 빨리 항상성 과정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염증이 낫질 않는 거예요. 왜 낫지 않냐? 그냥 계속 유해한 자극이 뭔가 지속될 수도 있고, 나으려고 하면 또 뭔가 자극이 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염증을 많이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염증이 발생하면 그 활성산소, 매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염증이 많을 때 활성산소의 생성도 많아진다. 네. 이 염증 과정에서는 활성산소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균을 죽일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때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킬 때는 이게 신호 전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과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물질인데, 근데 이게 과하게 오래 생성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활성산소의 특징이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세포는 조금 더 작동을 못하게 되겠죠.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이제 염증의 유발 원인이 되고 매연을 더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낫지 않는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이게 음. 만성 염증이고, 만성 염증은 사실 요즘 일어나는 만성 질환의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보죠. 지금 현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극들, 인자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보세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본 게 이제 제가 여기서도 되게 강조한 독소. 네, 독소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독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독소 중에 이제 한 축이 당연히 음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독소들도 결국은 이 독소들이 제가 아까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그 메인 기전이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네, 그 가는 길이어서 저는 여기서도 좀 독소 부분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은 활성산소라는 독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활성산소 이외에 또 중요하게 보시는 독소가 어떤 게 있나요? 활성산소는 독소의 약간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든 독소들이 이제 결국은 하는 일이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켜서 기능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걸 일으키는 제일 메인 독소가 뭐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사실 너무너무 많은 독소가 있지만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한 독소들을 제가 4가지로 좀 꼽아봤는데요. 그 4가지 중 하나가 이제 중금속,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 호르몬,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농약을 필두로 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이걸 팝스라고도 부르죠. 네. 그거랑 당독소, 이렇게 4가지 독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금속, 환경호르몬, 팝스, 당독소.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중금속부터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금속은 무엇이며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유발하나요? 중금속은 원자량이 큰 금속 원자를 이제 중금속이라고 불러요. 네. 부르는데, 이게 뭐 원자량이 얼마 이상이면 중금속이다 이런 거는 이제 합의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거운 원자량이 큰 원자를 이렇게 중금속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물의 밀도가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5배 이상 무거운, 그러니까 밀도가 한 5 이상 되는 그런 금속들을 보통 중금속이라고 하고요. 네. 중금속은 뭐 중금속이라고 꼭 다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중금속들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뭐 굴이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생체 활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기능을 굉장히 방해할 수 있는 금속들도 있거든요. 그 중금속이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은, 비소 이런 것들이죠. 중금속 자체는 조금 무거운 친구들, 네. 비중이 높은 친구들, 네. 그런 중립적인 표현이고 그중에서 나쁜 것도 있고 되게 우리 몸에 중요한 것도 있다. 수은이나 비소, 이것들은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수은
수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수은 중독, 수은이 몸에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확 떠오르시는 게 아주 있진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장기를 딱 타겟을 해가지고 걔를 망가뜨리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얘가 하는 역할은 제가 아까 우리 몸에 항산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항산화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제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공조를 이룬 시스템 중에 하나에 셀레늄을 가진 효소가 있어요. 셀레늄이 이 공조 시스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수은은 셀레늄이랑 굉장히 잘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붙어버리면 이 효소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항산화 시스템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 공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가 일을 잘 못하면 같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은이 몸에 결국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굉장히 심하게 방해해요. 그러면 결국 항산화 시스템이 아까 매연 활성산소 없애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얘가 아까 말씀드린 DNA를 갖다 받거나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얘가 제일 취약한 애들이 재생이 덜 되는 세포들이거든요. 재생이 재생이 덜 되는 세포. 어떤 것들이 제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경세포죠. 아, 그래서 수은에서 제일 유명한 게 신경독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경독성. 그리고 그냥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필요하거나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은은 몸에 들어와서 우리 항산화 시스템 중 일부를 굉장히 많이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소를 한번 보면은 비소도 하는 역할이 되게 비슷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가 아까 활성산소를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를 방해해요. 미토콘드리아를 또 방해하니까 여기서 또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DNA가 문제가 생기고 단백질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비소는 굉장히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연구된 질환들이 얘가 혈관의 염증을 만들어서 뭐 심장병을 일으킨다던가 그리고 이 염증을 일으켜서 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그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죠. 대사 질환들 이런 것도 많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비소도 똑같이 신경 독성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딱 하나만 뭔가 타겟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전반을 이렇게 방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본 적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중금속들을 봤는데 중독 증상과 문제 유발 기전이 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섞어놓으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많이 보였던 것들이 보통 단백질이나 효소 작용들을 억제시키거나 교란시키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맞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많은 것들이 단백질이고 많은 것들이 또 효소 반응들인데 맞아요. 그것들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다들 보면 신경세포에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제가 좀 무서운 거는 전 수은이나 비소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강조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것들의 증상들이 무섭더라고요. 혹시 일상에서 우리가 얘들을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나요? 이제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오염원을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해산물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해산물에 수은이 생각보다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전에 이빨 우리가 충치가 생기면 그 충치를 때울 때 사용했던 재료 중에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 아말감이 수은으로 만든 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과거에 그거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년의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거죠. 네, 맞아요. 지금 30대만 하셔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30대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생각보다 이게 완전히 안 써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게 충치 때울 때 메우는 그 재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충치할 때 거길 파내고 거길 메우는 그 맞아요. 어떤 합금 같은 거 네, 네, 그 거기에 수은이 회색으로 들어있다. 보이는. 회색, 네, 맞죠. 그거 있으면 티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수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여기에 이제 아말감을 쓸 경우에는 아말감 자체가 이제 수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은의 이제 오염원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그 치아에 있을 때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쓴 거였거든요. 근데 아주 소량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이빨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치아는 씹을 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수은을 노출하는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말감과 해산물이 이제 수은의 가장 주요 오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말감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겪는 문제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아말감은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아말감이 그냥 치아에 그냥 있을 때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 영역이구나. 네. 네. 그런데 아말감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모발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은이 훨씬 높게 나와요. 네, 높게 나와서, 아, 그러면은 이게 수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농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은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음,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아말감 때문에 그 수은 문제로 여드름이 계속 지속되셨던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아말감의 수은 때문에 여드름 문제가 지속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은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문제를 딱 특정해서 이 아말감을 가지신 분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멀쩡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음,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서 기능학회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도 이제 독소 파트의 강의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아말감을 제거하라예요. 제거하라.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강의 첫머리에 1번에 아말감을 제거하라고 해놓을 정도면, 아말감은 생각보다 꽤 주요한, 그러니까 독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합의를 이룬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금속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나의 치아 안에 얘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마모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나 아니면 치매에 의해서 화학적으로나 용출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갑자기 든 생각은 치과 의사분들도 그러면 이걸 시술하면서 또는 제거하면서 중금속에 노출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그거를 진짜 넣거나 특히 제거하는 과정에서, 알잖아요. 네, 갈잖아요. 그때 수은 증기가 진짜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갈면 그 쇳가루들이 입안에 퍼지거나 조금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마스크를 쓰긴 하시지만 그게 증기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아말감을 제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은에 노출될 위험이 사실 굉장히 좀 와, 높긴 한 거죠. 이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네. 좀 긴장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좀 얘기해 볼게요. 사실 제가 이 주제는 저는 자폐 스펙트럼 관련해서 또 우연하게 어떤 분께서 이 책을 꼭 읽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정현이라고 하는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수은 네. 중독입니다. 네. 빨간 책이고 겉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내용은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 내용 보니까 수은 이야기만 적혀 있는데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사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에서 그렇게 아말감을 제거하라고 해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걸 제거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이게 멀쩡한 치아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꽤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은이라는 거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해준 책이 저도 이 수은 중독이라는 책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 수은 중독은 아시겠지만 이게 외국인 저자분이 쓰신 거잖아요. 그거를 한국인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신 책인데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여자분이시고,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새 아이를 이제 낳으셔서 열심히 키우고 계신데, 첫째와 셋째는 잘 발달을 하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 둘째가 발달장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둘째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이 둘째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알게 된 실마리 중에 하나가 수은이 발달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알고
이분이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분이 아말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말감이 있으셔서 있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그거를 이제 미관상 회색으로 눈에 띄니까 그걸 레진으로 바꾸는 치료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 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수은에 좀 대거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그 시기가 둘째 임신 시기랑 겹치셨던 거죠. 그래서 둘째와 선생님 모두 되게 높은 농도의 수은에 노출되게 된 건데 그로 인해서 아이가 발달 장애가 생기고 그걸 치료하려다 보니까 이분이 백방으로 알아보시다가 이런 책도 알게 되시고 음. 이렇게 번역도 해주신 이런 그 스토리가 담긴 서문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읽은 후부터는 수은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네, 진짜로요. 중금속이 나쁘다는 얘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책 읽고 나면 완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긴 할 겁니다. 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자폐 스펙트럼 이슈가 수은 때문이다 100%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높은 리스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까지는 아마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번 언급해보고 싶었던 게 수은을 우리가 피하는 건 예를 들면 아까 해산물 같은 것들 조심하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해산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해산물은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해산물의 좋은 점들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해산물의 종류를 선택할 때 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사실 잘 안 나가거든요. 얘네가 빠지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그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먹이 사슬의 단계에서 계속 이제 축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생선들은 플랑크톤 같은 걸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생선들은 작은 생선들을 먹고 자라겠죠. 그러니까 작은 생선에 이미 한번 농축된 생선을 먹고 자라는 게 큰 생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니까 얘네들을 다 먹고 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쌓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큰 생선들을 피해 보자는 거예요. 수은이 조금 더 농축되어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참치가 제일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꼼장어 있잖아요. 꼼장어요? 네, 네. 꼼장어가 진짜 높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꼼장어, 장어 이런 류. 그 다음에 보거. 보고 네, 맛있는데 이런 보고 좀 맛있는 보거나 참돔, 다금바리 이렇게 좋고 귀한 생선들 있잖아요. 방어도 안 되겠네요. 방어, 네, 이렇게 큰 생선들 중에. 와, 다 네. 기름지고 좀 맛있는 친구들인데 네. 그런 애들에는 수준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큰 생선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일단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도예요. 네, 우리 몸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은을 배출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많이 먹어버리면 배출은 굉장히 느린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생기면 이 해산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자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은 분들께 일주일에 2번은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종류와 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든 생각이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참치 이런 것들을 물과 먹진 않잖아요. 다른 맞죠. 독소와 같이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사실 다른 독소랑 하면 문제가 이 우리 몸은 해독 능력은 정해져 있는데 네, 해독해야 될 일단 술이 들어오면 그 술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걔부터 일단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할 능력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네, 같이 드시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설탕 이슈를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과당도 과량 들어왔을 때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해산물을 드실 때 이런 과당이 또 많은 걸 같이 먹으면 간이 되게 화를 낼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우리가 뭐 이런 수은이 많은 생선류, 아말감도 신선했는데 이미 수은이 몸에 많이 축적된 사람들 경우에는 단순한 자연 배출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음. 이때 우리가 병원에서나 이런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나요?
네. 이거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은은 일단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갈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로가 대변을 통한 경로긴 하거든요. 대변으로요? 네. 네. 대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일부 소변으로 나가는데 소변으로 나가는 양을 증가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게 킬레이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레이션이라는 수액요법이에요. 이걸 수액요법이에요? 네, 아, 수액요법. 수액을 맞아서 이 킬레이션이라는 요법은 EDTA라는 그 특이한 이 중금속을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액을 맞으면 원래 수은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빼줄 수 있어요. 어, 네, 실제로 환자분을 그 수액 전, 후 이 소변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요. 킬레이션을 하고 나면 수은의 그 배출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빼주는 거를 좀 증가시켜 보는 게 킬레이션 수액이고요. 모두가 이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진짜로 수은이 너무 많아서 얼른 빨리 빼줘야 될 때, 네, 요 방법을 보통 쓰고요. 그게 아니면 어쨌든 체내에 있는 걸 배출해 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주로 대변의 통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은이란 게 우리의 몸 안에 보통 어디 축적이 돼 있나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곳에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한 곳에 뭐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몸 곳곳에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 가지고 나올 때 몸 안에서는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근데 걔를 끌고 나와주는 아이들이 필요하거든요. 끌고 나와주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황이 달린 아이가 필요해요. 황. 네. 네. 그래서 이제 황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으면 이 중금속을 감싸서 이렇게 황이 중금속을 둘러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잠들어 있던 수은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어, 네, 끄집어내서 이제 걔를 대변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황이 많은 물질이 뭐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글루타치온이에요. 네, 글루타치온이 사실 아까 그 항산화 시스템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그 황기가 이 중금속을 빼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DMSA, 뭐 이런 DMPS 이런 약물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약물에도 결국은 이런 그 수은을 감쌀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넣어서 대변으로 가져 나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으로 가져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수은을 이제 둘러싸서 대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 통로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담즙을 통한 통로예요. 담즙. 네, 담즙에서 대변으로 오는 그 네. 통로인데 거기까지 오면 이 얘네들이 장에서 굉장히 재흡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네, 우리 그렇죠. 몸은 네, 담즙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에 있는 지질 물질들을 열심히 재흡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은을 실컷 해독해서 대변으로 내보내 놨더니 그걸 재흡수를 해버리면 또 말짱황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이유로 얘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게 뭐냐? 네, 대표적인 아이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 난소화성 식이섬유라고 오, 하는 네,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채소죠. 채소. 네, 채소고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현미 껍질 있잖아요. 네, 그 현미 그 쌀의 껍질 그런 아이들이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식이섬유가 얘네를 가지고 나가줘요. 네, 음, 그래서 그 수은을 빼야 할 때는 빼는 시스템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글루타치온을 굉장히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 아까 음, 말씀드린 그런 약재를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꼭 해줘야 되는 게 이 대변에서 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네, 음, 해주는 거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식이섬유도 있고 이걸 아예 흡착해서 빼나가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보통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저희가 식단 안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식단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중독으로 아프진 않으실 때니까 적절히 수은을 빼나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시면 일단 글루타치온을 형성을 해줘야 글루타치온 같은 그런 황이 들어있는 아이들이 이제 수은을 감싸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이 들어있는 아이들이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단백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결국 단백질이니까 그렇죠. 네, 단백질 잘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십자가 채소가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십자가 채소 네. 어떤 게 있죠? 십자가 채소는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컬리플라워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너무너무 소중한 신호가 돼줘요. 그리고 얘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면 아까 항산화에도 쓰일 수 있다고 했지만 얘가 해독에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해독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해독에선 진짜 좋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 채소를 잘 먹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제가 최근 또 1, 2년 사이에 공부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와, 내가 진짜 많이 모르구나, 알기 진짜 많구나 느꼈던 게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권장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자꾸 보여가지고 조심할 것들이 있고 백미 현미 이슈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백미가 안전한 이유가 현미에 있는 이런 렉틴 이슈 같은 것들이나 피트산 이런 게 네. 있으니까 차라리 어차피 탄수화물 먹을 거면 저는 백미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진짜 복잡한 게 모든 물질들이 다 장점과 단점, 효용과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그래서 현미 채식하시는구나. 뭔가 독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잘 다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독소를 뺄 때 이런 십자가 채소들 같은 것들도 중요하구나. 그러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 십자가 채소가 또 논란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직까지 답이 잘 안 나는 거고 논란이 있구나. 맞습니다. 네. 한번 좀 느끼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독소를 빼는 과정에서는 음식 중에서 이런 식이섬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십자가 채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인사이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다시 좀 돌아와서 네. 킬레이션 요법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를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증상을 좀 보니까 이 수은이 많으신 분들은 만성 피로 불면증, 관절염, 우울증, 불안, 초조, 뇌 신장 손상, 어떻게 보면 현대인이 겪고 있는 모든 질환들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 원인이 안 보인다면 그러면 몸 안에 수은이 많은지를 검사해야 될 것이고 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그 수은이 많은지를 보는 검사는 일단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아요. 모발 검사와 혈액 검사 둘 다 모발과 혈액. 네, 네. 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뭐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증상이 많고 이런 게 절대로 있진 않거든요. 연관성이 있진 않아요. 물론 많이 나올수록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정말 얼마 안 높은데도 증상이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수은 관련 검사 결과가 높지 않아도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은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높은 기준치보다 많이 높지 않은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 네, 또 아까도 개인차가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짐작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수은 중독이 어쨌든 의심된다. 네. 또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모발 검사와 혈액 검사 둘 다 통해서 네.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SNS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그걸 해서 되게 금방금방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독소들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좋다는 생활 습관 다 개선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서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제 높은 비율로 뭔가 독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금속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킬레이션 요법이라는 게 조금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런 문제 것들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 요법은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있나요? 킬레이션은 이제 보통 이제 이 킬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기능학 병원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분과와 크게 상관이 없나요? 네, 분과와 크게 상관없고 기능학의 가장 특징이 무슨 과를 해든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기능학을 하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검색을 해보시고 아마 네이버 같은 데서 킬레이션과 기능학을 같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분들 맞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런 분들 일단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수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비소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까요?